나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야, 얼마나 산다고 술을 끊어. 난 그래도 매일 저녁 한 잔은 해야 잠이 와. 그 말은 오랫동안 내 하루의 습관이자 변명이었다. 저녁 식탁 위 반찬 옆에 놓인 소주 한 잔은 마치 오랜 친구 같았다. 그 한 모금의 따뜻함이 내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식사 후 반주를 들이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졌다. 머리가 맑지 않았고 눈을 뜨자마자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한 잔이 정말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세월은 조용히 우리 몸을 바꿔놓는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예전엔 친구들과 밤새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도 다음날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이제는 반주 한 잔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아침이면 머리가 띵하다. 나는 처음엔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남았다. 이제 가니 예전만큼 해독을 잘 못해요. 수분도 줄고 알코올이 훨씬 진하게 돌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몸속에 물탱크가 줄었다는 사실. 즉, 같은 양의 술이라도 피 속의 농도는 더 높아진다는 뜻이었다. 젊을 때는 물이 많아 잉크 한 방울이 희석되었지만 지금은 작은 방울 하나에도 온몸이 물든다는 거다. 그날 이후 나는 술잔을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이 한 잔이 나를 위로할까 아니면 나를 상하게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나를 더 자주 술상 앞으로 이끌었다. 외로웠던 탓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위로할 방법이 그것뿐이었을까? 한 번은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자꾸 피곤하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딱 한 잔이야. 그 말은 마치 주문 같았다. 한 잔쯤은 괜찮다. 하지만 그 한 잔은 어느새 매일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식탁 위의 병은 점점 비워지는 속도가 빨라졌고 내 몸은 천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침의 피로, 잠이 챈고, 손끝의 떨림, 그리고 잊어버리는 일들. 그러던 어느 저녁 방송에서 의사 한 분이 말했다. 65세 이후에 술 한 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말에 나는 술잔을 들고 멈췄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몸속 수분이 줄고 간의 효소가 약해지며 뇌가 알코올에 민감해집니다. 예전처럼 마셔도 예전처럼 해독되지 않아요. 순간 내 지난날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의 술자리, 웃음과 노래, 그리고 지금의 조용한 식탁 위 한 잔. 나는 깨달았다. 내가 찾던 건 술이 아니라 하루의 위로였다. 그리고 그 위로를 술에게 맡기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끓였다. 잔을 들자 김이 올라오며 코끝을 간지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지? 그 한 모금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아마도 내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로 원했던 건 알코올이 아니라 쉼이었던 것 같다. 나는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난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말한다. 나는 딱 한 잔만 해. 그게 내 낙이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안다. 몸은 이미 변했고 예전의 한 잔은 더 이상 같은 한 잔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술을 끊지 못했다. 하지만 술을 대하는 마음은 분명 바뀌었다. 이제 그 잔을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건 술일까? 아니면 쉼일까? 그 물음 하나가 내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그 작은 깨달음이 나를 내일로 이끌고 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속의 모든 세포들이 조금씩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나이 들면 몸 안의 수분이 줄어요. 젊었을 땐 몸의 70%가 물이지만 60대가 되면 50% 아래로 떨어지죠. 물이 줄면 같은 양의 술이라도 훨씬 진하게 퍼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밤새 웃고 떠들던 술자리. 그땐 아무리 마셔도 다음날 새벽엔 산책을 나가고 아침밥도 거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반주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속이 불편하고 새벽에 깨면 입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었다. 몸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수분이 줄어든다는 건 알코올이 피 속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순환한다는 뜻이었다. 그건 마치 작은 어항 속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았다. 물이 적으니 색이 더 짙고 냄새도 오래간다. 내 몸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지방의 비율은 늘어난다. 지방은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술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나는 어느 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후가 되어도 여전히 머리가 맑지 않다는 걸 느꼈다. 이상하다. 예전엔 하루 자면 다 깼는데 그건 간의 문제였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다. 젊을 땐 이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지만 나이 들면 기계의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같은 효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그 결과 술은 더 오래 남고 숙취는 더 길어지고 다음날의 컨디션은 회복되지 않는다. 한 번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을 때였다. 의사는 내간 수치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큰 병은 아니지만 반복되면 간 기능 저하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며칠은 그냥 넘겼다. 그러나 이후 점점 몸이 피곤해지고 손끝이 떨리고 잠도 깊이 들지 않았다. 술은 단지 간만 괴롭히는 게 아니었다. 뇌도 신경도 달라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 뇌는 알코올에 훨씬 민감해진다. 젊었을 땐 조금 마셔도 균형 감각을 금방 회복했지만 지금은 한두 잔만 마셔도 걸음이 흔들리고 말이 느려진다. 심지어 어떤 날은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취기가 아니라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의사는 내게 말했다. 노년기에는 낙상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뼈가 잘 붙지 않고 회복도 오래 걸리죠. 그 말이 머리에 남았다. 술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게다가 여성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남성보다 체내 수분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어서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빨리 취하고 오래 남는다. 나는 내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당신은 술 거의 안 마시잖아? 그래도 가끔 와인 반잔 마시면 얼굴이 확 달아올라. 그땐 몰랐다. 그것이 바로 몸의 변화라는 걸. 세월은 우리의 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잔의 술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난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나이가 든다는 건 예전의 나와 이별하는 일이다. 젊은 날의 주량, 젊은 날의 회복력, 젊은 날의 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술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기억과 위로가 섞인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몸은 더 이상 그 감정을 받아줄 만큼 강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술잔을 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린다. 몸이 변하면 술도 변한다. 그 단순한 진실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한다. 한 잔쯤은 괜찮잖아. 하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던데.
그 말은 마치 마법 주문처럼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경고음을 덮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 내 친구 정수 형도 그랬다. 젊었을 땐 회사 회식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술을 즐겼다. 퇴직 후에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소주 한 잔을 습관처럼 들이켰다. 이게 내 하루의 낙이야. 의사들도 하루 한 잔은 괜찮다고 하잖아.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몇 달 뒤 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져 있었다. 그때야 그는 말했다. 나는 딱 한 잔만 했는데 그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문제는 한 잔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다. 의학에서 말하는 표준 한 잔은 순수 알코올 약 12g149 정도다. 맥주로는 355ml 캔 하나, 와인으로는 150ml, 소주로는 1잔 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한 병의 반 혹은 컵 하나로 착각한다. 게다가 매일 마시는 습관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간과 뇌에 꾸준히 부담을 준다.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 NIAA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하루 한 잔 이하, 일주일에 7잔을 넘기지 말 것.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한국 노년층의 40% 이상이 이 기준을 훨씬 넘겨 마신다고 한다. 문제는 나는 괜찮다는 자기 확신이다. 그 확신이 몸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일본의 한 장수 지역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술을 아주 가볍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시는 사람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건강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매일 소량씩 마시는 사람들의 뇌 위축률이 더 높았다고 한다. 즉, 조금씩 자주가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다. 술은 혈액순환에 좋아. 하루 한 잔은 심장병 예방에 도움된다더라. 물론 일부 연구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40대 50대, 질병이 없는 중년 남성들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전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 들면 간의 알코올 분해 속도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는다. 그 상태에서 마시는 술은 약이 아니라 불씨다. 조금씩 쌓인 불씨가 어느 날 몸 안에서 불을 낸다. 그 불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다. 고혈압, 당뇨, 심근증, 뇌졸중, 그리고 치매, 모두 이 불씨에서 비롯될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한 노부부를 보았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간이 많이 손상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나는 하루 한 잔밖에 안 했는데요. 그 목소리엔 억울함보다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한 잔이 문제였다. 매일의 한 잔이 결국 그의 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술은 교묘하다. 처음엔 마음을 녹이고 나중엔 몸을 녹인다. 처음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엔 기억을 지운다. 그리고 우리는 늦게야 깨닫는다. 괜찮다고 믿었던 그 한 잔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한다. 술이 약이 되려면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즉, 필요할 때 잠시가 아니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한 번은 후배가 내게 물었다. 선배, 그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끊는 게 아니라 다시 배워야 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다루는 법을. 그날 이후 나는 술을 마시기 전 늘 이 말을 되뇌었다. 나는 오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술잔을 드는 손이 자연히 멈춘다. 그 멈춤 하나가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었다. 한 잔쯤은 괜찮다는 말, 그건 젊은 날의 이야기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이거다. 오늘도 술 대신 나를 아끼자. 술의 무서움은 취기가 아니라 잔류에 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알코올은 여전히 몸속을 떠돈다. 간이 해독하지 못한 그 찌꺼기들은 피를 따라 뇌로, 심장으로, 신장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오랜 세월 조금씩 쌓인 독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병이 되어 돌아온다. 나는 어느 70대 남성 환자를 잊을 수 없다. 그는 평생 나는 술 잘 마셔 라고 자랑하던 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반주 한 잔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검진 결과는 알코올성 심근증.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술이 심장 근육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요. 그분은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한 잔이 심장을, 간을, 뇌를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알코올은 몸의 모든 기관을 동시에 공격한다. 먼저 간은 가장 앞에서 맞는다. 처음엔 지방간으로 시작된다. 술이 지방 대사를 방해해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그 다음엔 염증이 생기고 결국 강형변으로 진행된다. 강형변이 되면 간세포가 굳어지며 피가 통하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어떤 약도 어떤 해독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직접 그 과정을 본 적이 있다. 검진 때마다 조금만 조심하라고 말하던 분이 있었는데 결국 몇 년 후 그는 강형변으로 입원했다. 의사님, 저는 하루에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 한 잔이 문제였다. 간에게는 그게 매일의 독약이었으니까. 간만이 아니다. 알코올은 혈관도 망가뜨린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우리는 그것을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잠깐뿐이다. 반복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긴다.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매일 한 잔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1.8배 높았다. 특히 여성이 그 위험이 더 컸다. 이유는 간단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기 때문이다.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오래, 더 깊게 남는다. 그리고 술은 뇌의 기억을 지운다. 나는 가끔 그런 경험을 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전날의 대화나 행동이 어렴풋이 기억나지 않는 것. 그건 단순한 필름 끊김이 아니었다. 그건 내 뇌의 신경세포들이 실제로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노년기에 알코올은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 균형 감각까지 빼앗는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잠깐 어지러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 그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다. 뇌의 신호 전달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 후유증이 평생을 따라온다. 특히 엉덩이뼈 골절은 노년기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문제, 약물과의 충돌.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이 약들과 술이 만나면 약의 효과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거나 반대로 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고 혈당약과 함께 마시면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호흡이 느려져 그대로 잠든 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실제로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다. 의사님, 그냥 잠이 안 와서 소주 반 잔만 마셨어요. 그 반잔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잔의 여유. 그건 사실 우리 몸엔 한 잔의 위험이다. 젊을 땐 버텨내던 몸이지만 이제는 작은 자극 하나에도 흔들리고 상처 입는다. 술은 사람을 속인다. 그 따뜻한 느낌으로, 그 달콤한 기분으로 우리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파괴가 숨어 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나는 이젠 안다. 술은 나를 웃게 하지만 결국 울게 만든다. 그 미묘한 경계를 알아차렸을 때 나는 비로소 술잔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술의 진짜 위험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오래 마시는 것이다. 술의 무서움은 언제나 합리화로 시작된다. 오늘 하루 힘들었잖아. 한 잔쯤은 괜찮아. 의사도 하루 한 잔은 좋다 그랬잖아. 나는 그래도 예전보다 줄였어. 이 말들은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주문 같지만 사실은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나는 예전엔 그 말을 믿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 앞에 앉으면 술잔 하나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 한 잔이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회피였다. 내 마음은 편해졌지만 내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술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안다. 그 달콤한 냄새, 첫 잔의 따뜻한 목넘김,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의 환한 기분, 모두 괜찮다는 착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술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안에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든다. 의사로 일하던 시절 나는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과음 안 해요. 딱 한 잔이에요. 하지만 혈액검사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중성지방이 치솟고 혈당이 불안정했다. 술은 양보다 빈도가 더 중요했다. 매일 마시는 습관은 몸에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는다. 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의 간은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쉬지 못한 공장과 같다. 해독하느라 지친 간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 자리를 섬유 조직이 메운다. 그렇게 간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 제 기능을 잃는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술이 단지 간만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다. 술은 불안한 마음을 잠시 잊게 만들지만 그게 반복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변한다.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술을 찾게 되고 결국 의존이라는 늪에 빠진다. 술을 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다시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 악순환은 어느새 삶 전체를 잠식한다. 나는 한 노신사를 기억한다. 그는 75세였고 혼자 살았다. 매일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씩을 즐겼다고 했다. 이건 나의 낙이에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으니까.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공허했다. 어느 날 병원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웃이 찾아가 보니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 하나. 그 한 잔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천천히 그를 무너뜨렸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 그 말의 의미를 늦게서야 이해했다. 술은 사람을 마신다. 기억을 마시고 의지를 마시고 삶의 속도를 삼킨다. 특히 노년기의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시험이다. 술을 마신다는 건 그 순간 내 몸보다 내 감정을 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감정보다 더 소중하다. 감정은 다음날 사라지지만 몸은 그 대가를 끝까지 기억한다. 술을 끊는 건 단지 금욕이 아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삶을 길게 바라보는 선택이다. 나는 요즘 술을 대신해 따뜻한 차를 마신다. 국화차, 보리차, 때로는 꿀물 한 잔. 잔을 들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젠 술이 주던 달콤한 순간보다 내일 아침의 맑은 기분이 더 소중하다. 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만 즐겨라.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내일을 지킬 거야. 그 단 한마디가 나를 바꿨다. 그날 이후
나는 술보다 삶에 취하기 시작했다. 술을 끊는 건 단순히 잔을 비우는 일이 아니다. 그건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과 외로움을 동시에 마주하는 일이다. 처음엔 허전하다. 식탁 위가 텅 비어 보이고 저녁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난다. 그건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술을 끊고 첫 일주일, 나는 밤마다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습관처럼 술 생각이 났고 목이 텄다. 하지만 10일쯤 지나자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손끝이 따뜻했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술이 아니라 피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술을 멀리하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한다. 간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빛이 환해진다.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오른다. 의학적으로도 불과 3주만 금주해도 간세포의 재생이 시작된다고 한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우리가 멈춰주기만 하면 스스로를 치유한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술에 기대어 흩어졌던 감정들이 다시 자리를 잡는다. 기분이 나쁘면 산책을 하고 외로우면 전화를 건다. 예전엔 술로 덮었던 일들이 이제는 대화로, 움직임으로 녹아간다. 나는 그걸 되찾은 리듬이라고 부른다. 술을 끊은 뒤 새벽이 좋아졌다. 예전엔 숙취로 흐릿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커튼을 걷고 하늘을 본다. 회색빛이었던 하늘이 점점 푸르러지는 걸 바라보면 아, 이게 진짜 아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몸이 맑아지면 세상이 선명해진다. 사람의 말소리, 바람의 냄새, 새의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게 마치 처음 듣는 소리처럼 또렷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나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 나는 술을 끊고 나니까 기억이 돌아왔어. 그분은 웃으며 말했다. 잃어버린 10년이 조금씩 떠오르더라고. 참 이상하지? 나는 대답했다. 몸이 기억을 되찾은 겁니다. 실제로 알코올을 끊으면 뇌의 신경회로가 서서히 회복된다고 한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조절 능력,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단지 병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다. 술을 끊은 사람들 중에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엔 외로웠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렇게 말한다.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다. 결국 우리가 술을 찾았던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목말랐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관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 부족함을 잠시 잊기 위해 술을 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술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서 온다. 나는 이젠 저녁마다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신다. 국화차의 은은한 향이 방 안을 채우면 그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술이 주던 일시적인 열기 대신 차는 내 안에 조용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노년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그 속에서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일이다.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저녁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 대답은 늘 같다. 평화, 그리고 내일 아침의 맑은 미소.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그건 어제의 술보다 훨씬 더 달고 무엇보다 후회가 없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은행문을 열었다. 유리문을 통과하는 순간까지도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 통장에는 지난달 연금과 함께 평생 모은 적금이 그대로 들어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구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어르신, 잔액이 영원인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확인했는데 잘못 본 거 아니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내 이름이 맞았고 계좌번호도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는 여전히 0이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자식이 가져간 것도 아니었다. 분명히 은행에, 그것도 내가 가장 신뢰하던 곳에 넣어둔 돈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손에 쥔 통장을 몇 번이고 펼쳤다, 접었다 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담겨있던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안전하다는 말로도 위험한 말은 없다는 것을. 나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대부분은 똑같은 말을 했다. 난 바보처럼 속을 사람 아니에요. 내 돈은 내가 잘 알아요. 그들은 단단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 내가 근무하던 시절 72세의 이정자 어르신이 있었다.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시던 분이었다. 어느 날 그분이 울먹이며 창구를 찾아왔다. 내 돈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예금한 건데요. 조사 끝에 밝혀진 건 뜻밖이었다. 자동 이체 상품이라고 가입한 게 사실은 고위험 펀드였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라고 설명했고 서류를 다 읽지 않은 채 도장을 찍은 게 화근이었다. 그분은 내 앞에서 말했다. 이제는 은행도 무서워요. 사람도 돈도 다 무서워요. 그 말이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은행에 맡긴다. 하지만 정작 은행이라는 곳이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내가 본 수백 명의 어르신들 중 일부는 보관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다. 왜일까? 그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믿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 사이에 조용히 변해 있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의 상식에 머문다. 현금은 눈에 보여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자는 높을수록 좋다고 믿으며 오래 본 사람은 절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믿음이 바로 노후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다. 나는 한 번도 어르신들에게 돈은 이렇게 쓰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내 돈이 내 손 안에 있어야 진짜 내 돈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럼 어디에 두는 게 안전한가요? 내 대답은 언제나 같다. 장소보다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돈을 어디에 넣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의 평화를 결정한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금융 지식을 나누려는 게 아니다. 평생 모은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돕고 싶다. 자식에게 주기 전에, 은행에 맡기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이 돈을 언제든 꺼낼 수 있는가? 둘째, 누가 대신 처리할 수 있는가? 셋째, 나는 지금 진짜 안전을 알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아마도 당신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은행에서 직접 보고 들은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돈 관리의 실수와 그것을 교묘히 유도하는 말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그 이야기 속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교훈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사라지는 건 통장의 숫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잘못 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첫 번째 착각, 현금은 장롱 속이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다. 내가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나는 그냥 집에다 두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말을 할 때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손이 닿는 곳에 있으니 불안하지 않다는 표정. 그러나 나는 늘 속으로 생각했다. 그 평안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이분들은 아직 모르시는구나. 서울 구로구의 78세 김옥분 어르신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혹시 모르니까라며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셨다. 은행도 자식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돈을 비닐에 싸고 수건으로 감싸서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셨다. 세월이 흘러 새해쯤 지난 어느 날 급히 손주 등록금을 내야 해서 돈을 꺼내셨다. 그리고 그 순간 비닐 속에서 새까맣게 변한 지폐를 보고 얼어붙었다. 습기에 젖어 서로 달라붙은 지폐들, 곰팡이가 핀 5만 원권, 글자가 희미하게 사라진 1,000원권들. 내 손으로 모은 돈이 썩었어요. 어르신은 울먹이며 그렇게 말했다. 은행에 가져가 보셨지만 절반 이상은 교환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결국 수백만 원이 종이 조각이 돼버렸다. 그분은 내게 물었다. 은행에 맡기면 도둑 맞을까봐 무서웠는데 결국 내 손이 더 무서운 거였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은행은 믿을 수 없어. 뉴스 보면 맨날 사기다 뭐다 하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불신이야말로 당신의 돈을 가장 위험하게 만든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 은행 금고보다 더 위험한 건 장롱 속의 고요한 무지다. 한번 생각해보자. 돈은 단지 종이가 아니다. 시간이고 노력이고 당신의 인생 그 자체다. 그 귀한 시간을 곰팡이 속에 습기 속에 묻어두는 건 결국 자신의 과거를 썩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돈을 둔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통제, 일루션일 뿐이다. 즉,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상태다. 도둑이 들지 않아도, 불이 나지 않아도 세월만으로도 돈은 사라진다. 나는 예전에 한 노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오래된 한옥이었고 방 한쪽에 묵직한 나무 장롱이 있었다. 그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돈 뭉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인은 말했다. 이게 우리 평생 모은 돈이에요. 애들 몰래요. 그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몰래 두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혹시 애들이 손댈까 봐요. 요즘 세상 믿을 게 어딨어요. 그 말에는 슬픔보다 외로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장롱에 숨기는 이유는 단지 안전 때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불신과 외로움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도 나눌 수도 없으니 결국 혼자만의 금고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숨겨진 돈은 가장 쉽게 잃어버린다. 어떤 분은 기억이 흐릿해져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도 잊는다.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하며 그 돈이 그대로 남겨진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은 그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한 채 먼지 속에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돈은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혹시 집 어딘가에 현금을 숨겨두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롱은 돈을 숨겨주지만 시간은 그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습기, 곰팡이, 망각, 그리고 세월.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평생 저축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착각을 바로잡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함정, 이자가 높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어떻게 평생의 돈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숨기지 말고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평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자 높은 게 최고지. 누가 바보처럼 낮은 걸 해? 이 말은 은행 창구에서 수없이 들어온 문장이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 결국 얼마나 많은 눈물을 불러오는지를 지금도 떠오른다. 은행 창구에 앉아있던 김정희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던 순간을. 그날도 평소처럼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할머니는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씀하셨다. 이거 전기금으로 넣어주세요. 이자 제일 높은 걸로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어르신. 지금 이 상품이 제일 높아요. 한꺼번에 넣으시면 이율이 훨씬 좋습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로 그 말을 믿었다.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데 나쁜 게 있을 리 없지. 그날 그녀는 1억 원 전액을 한 통장에 예치했다. 그러나 2달 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리 딸이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돈 좀 찾아야 하는데.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했다. 수수료요? 그냥 내 돈 찾는데 왜요?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 이율이 높은 예금은 장기 예치 상품이었고 중간에 찾으면 이자는 거의 사라지고 원금도 깎였다. 결국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고서야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왜 한 통장에 다 넣었을까? 나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오래도록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자는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맞아야 좋은 것이다. 사람들은 높은 이율에 끌린다. 마치 세상에 놓인 유일한 사다리처럼 거기에 오르면 안정이 보장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당장 꺼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돈이 아무리 많이 불어나도 필요한 순간 손댈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돈이 아니다. 나는 그 후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돈은 한 번에 넣는 게 아닙니다. 나눠서 넣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3가지 원칙을 알려드렸다. 첫째, 3개월치 생활비는 자유 입출금 통장에 두세요. 이 돈은 병원비나 급한 용도로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상자금은 중도 해지가 자유로운 통장에 따로 자녀의 갑작스러운 요청이나 예상치 못한 수술비 같은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자금은 그때서야 고이율 예금에 이 돈은 손대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자금일 때만 맡기세요. 이 단순한 3가지 원칙만 지켜도 김정희 할머니 같은 눈물을 흘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조언을 드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처음엔 에이, 나야 괜찮겠지 하며 웃어 넘기던 분들이 몇 달 후 다시 찾아와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74세의 한 어르신은 평생 저축만 하며 살아오셨다. 이율이 낮으면 손해 아니냐고 하시며 2억 원을 전부 전기금에 넣으셨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그 돈을 찾기 위해 서류를 들고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해지 수수료와 낮아진 이율로 손해를 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렸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는 법만 배웠지 지키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늦게 배운 진실이었다. 여러분, 이자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간과 유연성이 숨어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묶이는 시간도 길고 선택의 자유는 줄어듭니다. 즉, 이자가 높다는 건 그만큼 내 돈이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빠른 이율이 아니라 빠른 대응력입니다. 언제든 돈을 움직일 수 있어야 건강도, 마음도, 인생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면 단단히 묶여 있나요? 높은 이율에 끌려 자유를 잃는다면 그건 단순한 금융 실수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얼마나 쉽게 배신으로 바뀔 수 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가 모든 걸 잃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통화 목소리를 기억한다. 선생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 사람이 날 그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79세 김창섭 어르신이었다. 목소리 끝이 떨렸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건넬 수 없었다. 김창섭 어르신은 자식이 외국에 나가 있는 홀로 된 분이었다. 동네에서 늘 도와주던 후배가 있었다. 병원 갈 때 차로 태워주고,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고, 은행 업무도 종종 같이 봐주었다. 그 후배는 늘 이렇게 말했다. 형님, 요즘 세상 흉흉하잖아요. 인감도장이나 등기 같은 건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해요. 제가 복사해서 보관해 드릴게요. 그 말에 어르신은 망설이지 않았다. 고마웠기 때문이다.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는구나. 며칠 뒤 어르신은 인감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건넸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통장 잔액을 확인하러 갔다. 잔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모르는 대출이 승인된 기록도 있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런 걸...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건 그 믿었던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다. 신고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사람은 연락이 끊겼고 돈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날 어르신은 내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아왔어요. 도와준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내 노후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한동안 고요했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도와주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신의 돈과 서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정의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허문다. 그 사람은 나랑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은 내 사돈인데 설마.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기는 바로 그 설마라는 단어 뒤에서 일어난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80세의 한 할머니는 자신이 글을 잘 몰라 이웃에게 은행 일을 대신 부탁했다. 내 대신 이자 확인 좀 해줘. 그 이웃은 처음엔 정말 성실했다. 매달 통장 정리를 해주고 잔액을 알려드렸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일부 금액을 옮겨두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요즘 이자가 줄었네 하며 웃어 넘겼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1년 뒤였다. 이미 손해는 수천만 원에 달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쌓이면 믿음으로 바뀐다. 그러나 돈이 섞이는 순간 그 믿음은 시험대에 오른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돈과 관계는 따로 둬야 합니다. 돈이 들어가면 관계는 흔들리고 관계를 지키려면 돈은 투명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보고 들으며 깨달았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사기꾼이 아니라 경계심을 잃은 나 자신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여려지고 누군가의 도움에 쉽게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재산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꼭 기억하라. 제가 대신 처리해드릴게요. 형님, 번거로우니까 제가 맡아드릴게요. 그 순간은 당신의 편의가 아니라 당신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내가 만난 한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맡긴다는 건 믿음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맡기는 거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모른다. 여러분, 믿음은 아름답지만 돈은 냉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워서, 오래 봐서, 편해서. 그 어떤 이유로든 내 이름이 아닌 사람에게 돈이나 서류를 맡기지 마세요. 그 한 장의 서류가, 그 한 번의 도장이 여러분의 평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가지 착각을 모두 짚었습니다. 첫째, 현금은 눈앞에 있어야 안전하다. 둘째, 이자는 높을수록 좋다. 셋째, 오랜 지인은 믿어도 된다. 이 3가지는 모두 착각이자 함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함정으로 어르신들을 몰아넣는 또 다른 존재, 은행 직원의 달콤한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게 만들지만 결국 통장을 비우게 하는 그 말들, 그 진짜 얼굴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장면을 본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설명하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미소는 사라지고 창구에는 분노와 후회의 얼굴만 남는다. 나는 그 사이의 간극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봐 왔다. 그 간극을 만드는 건 사기가 아니라 말 한마디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3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 말,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이 말은 언제나 부드럽게 들린다.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엔 함정이 숨어 있다. 연세에 맞는 상품이라며 권유하는 순간, 실제로는 복잡한 투자형 상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는 68세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가 있다. 그분은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은행에 들어오셨다. 그날 그녀는 4천만 원을 예금하려 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어르신 같은 분들께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이율도 높고 요즘 인기 많습니다. 그녀는 내 나이에 맞는 상품이라니 믿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은 채 도장을 찍었다. 몇 달 뒤 급히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갔을 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어르신, 이건 예금이 아니라 펀드입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는 설명. 그제야 박 어르신은 깨달았다. 그녀가 가입한 건 안전한 예금이 아니라 고위험 투자 상품이었다는 것을. 그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저 예금한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된 걸까요? 여러분, 당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라는 말은 결코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판매를 위한 포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아니라 계약서의 글자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금리 떨어집니다. 이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월말마다 들을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9세 최인숙 어르신이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퇴직금을 잠시 맡길 생각으로 은행에 갔다. 그때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금리 높은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 조건이 바뀝니다. 이건 특별히 어르신께만 드리는 기회예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급해졌다. 오늘 안 하면 손해라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 그녀는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서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었다.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형이었다. 3개월 후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그녀는 멍하니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상품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줍니다.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은 대부분 지금 아니면 가입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오늘이 지나가면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 자녀분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 말은 배려처럼 느껴진다. 괜히 자녀분이 간섭하면 복잡해지니까 어르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멘트다. 서울 은평구 74세 윤경자 어르신이 그랬다. 직원이 그 말을 하자 이건 나만을 위한 혜택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예금을 찾으려 하자 그것은 예금이 아니라 변액보험이었다. 6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수수료만 200만 원이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며칠을 울었다. 결국 자식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아들, 딸은 화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왜 혼자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그 말에 윤경자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혔다. 여러분, 좋은 금융 결정일수록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가족에겐 비밀로 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10년 노후를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 문장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자녀분에겐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귀보다 먼저 마음을 닫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잘못된 믿음과 실수를 바로잡고 당신의 평생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요. 한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 단 하루의 실수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걸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당신의 돈을 평생 안전하게 지키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꼭 기억하세요. 돈은 눈앞에 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장에 많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내 돈은 내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관리되는 돈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돈을 장롱에 숨겨뒀어요. 아무도 못 찾게요. 그 말 속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식에게조차 말 못하고 혹시라도 누가 알까 두려워 매번 잠을 설치셨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은 세월과 습기에 썩어갔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씀드렸다. 선생님, 돈은 숨길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돈은 보관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둘째, 나눠두세요. 한 통장에 다 넣는 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병원비, 가족의 사고, 갑작스러운 수리비. 그럴 때 한 통장에 모든 돈이 묶여 있다면 그 돈은 단지 숫자일 뿐 힘이 아닙니다. 나눠야 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장기자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는 자유롭게 꺼낼 수 있게, 비상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한 곳에, 그리고 장기자금만이자 높은 예금에 넣어두세요.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수많은 분들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만난 한 83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말대로 나눠두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젠 무슨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 웃음을 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돈을 나누는 건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나누는 일이라는 걸요.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전문가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누군가가 이건 가족에게 비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당신의 이익이 아닌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좋은 금융 결정은 투명합니다. 가족이 알아도 문제없고 오히려 함께 확인할수록 더 안전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76세 어르신이 보험 상품을 잘못 가입해 손해를 보셨다. 그때 아들이 계약서를 보고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건 누가 봐도 손해예요. 왜 혼자 하셨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이제는 어른이니까 나 혼자 결정해 보고 싶었어. 그 말에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 자존심이 재산을 잃게 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혼자 결정하는 용기보다 함께 점검하는 지혜가 더 값집니다. 넷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좋은 기회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돈은 결코 오늘만의 기회에 걸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이 급하게 서류를 내밀 때 그 순간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내일 해도 되나요? 그 한마디가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모르는 서류는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노후를 지켜주는 건 도장 하나의 신중함입니다. 직원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져가세요.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고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서류의 글자는 작지만 그 안의 약속은 평생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은 모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 그 한 번의 신중함이 당신의 10년 노후를 바꿉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시간이며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걸 절대 아무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오직 당신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꼭 나눠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한 가정의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현금은 숨긴다고 안전하지 않고 이자는 높다고 좋은 게 아니며 믿음은 오래됐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은 관리로 지키고 여러분의 삶은 지혜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한 걸음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사기 예방과 상속 관리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위해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6시, 한 남자가 욕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68세 김민호 씨였다. 손에는 양치컵이 들려 있었지만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다.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병원 기록에는 단 3글자, 뇌경색. 나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뇌혈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다. 그때마다 듣는 말이 있다. 박사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물음은 언제나 마음 한쪽을 아프게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뇌졸중을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조용히 오랜 시간에 걸쳐 몸속에서 준비된다. 젊을 때부터 쌓인 식습관, 혈압 조절의 실패,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 한 스푼이 서서히 혈관을 막아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더 많았다. 짜게 먹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혈압을 방치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완전히 반대다. 약 덕분에 혈압은 잘 조절되지만 문제는 너무 낮아진다는 것이다. 나에게 왔던 82세 박상철 어르신은 매일 혈압약을 성실히 드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혈압이 너무 낮았다. 의사가 목표치를 190에 70으로 낮게 잡으면서 좁아진 혈관 속으로 끈적한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한 것이다. 약을 썼는데도 뇌에 피가 가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약은 도구이지 방패가 아닙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뇌졸중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터지는 얼굴, 하나는 막히는 얼굴이다. 터지는 쪽은 소금과 분노가 만든다. 막히는 쪽은 방심과 지나친 안정이 만든다. 우리는 흔히 혈압을 낮추면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낮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 산소가 부족해진다. 마치 물줄기를 너무 세게 잠가버려서 논밭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늘릴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들리더라도 꼭 강조한다. 뇌경색은 살아있는 고통이다. 말을 잃고 몸을 잃고 생각을 잃은 채 남은 생을 병상에서 보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 중에는 내 또래 친구도 있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일수록 위험하다. 본인이 괜찮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TV를 보던 평범한 저녁에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갈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탁해지고 기름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식탁 위에서 혈관을 선택한다. 맑은 혈관을 만들지 혹은 막힌 혈관을 만들지. 올리브유 한 스푼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마가린 한 조각이 혈관을 닫을 수도 있다. 내가 현장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하다. 식탁이 곧 병원이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식습관이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되묻는다. 도대체 어떤 기름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까? 그 질문에 나는 늘 대답한다. 무서운 건 기름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식물성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거나 싸다고 아무 기름이나 쓰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된다. 혈관은 종이에 그린 선이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선이다. 그것은 늘 숨쉬고 늘 반응한다. 짠 음식 한 젓가락에도 기름 한 방울에도 반응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는다. 김민호 씨의 가족도 그랬다. 그는 매일 아침 식빵에 마가린을 발랐다. 20년 넘게 같은 습관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냥 버터 바를 걸 그랬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묻고 싶다. 지금 주방에 있는 기름통을 생각해보라. 그 안에는 건강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병이 숨어 있는가? 우리는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걸 시작해야 한다. 다음 장면에서 나는 30년의 진료 경험으로 얻은 결론, 혈관을 되살리는 두 가지 기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단순한 조리 재료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한다. 뇌는 말없이 신호를 보낸다. 입이 어눌해지거나 손끝이 둔해지거나 잠시 어지러운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피로가 아니라 경고다. 그 작은 순간을 놓치면 인생이 바뀐다. 김민호 씨의 한쪽 손처럼 말이다.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다. 뇌는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멈췄을 뿐이다.
다음은 그 멈춤을 되돌릴 수 있는 첫 걸음, 바로 올리브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 7,600여 명을 5년간 추적한 대규모 조사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41%나 낮았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단지 기름을 바꿨을 뿐인데 삶의 마지막 장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올리브유일까? 핵심은 올레산, 올레이크 ACD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에 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준다. 염증이란 결국 벽이 붙는 것이다. 벽이 두꺼워지면 통로는 좁아지고 피는 흐르지 못한다. 올레산은 그 좁은 길을 다시 넓히는 청소부 같은 존재다. 또 하나, 올리브유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인다. 마치 막힌 하수관을 열어주는 듯이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녹여내린다. 나는 병원에서 73세 윤미경 씨를 만났다. 10년 넘게 고지혈증 약을 드시던 분이었다. 그런데 약을 줄이면서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 후 혈관 초음파에서 결과는 분명했다. 벽이 매끈해지고 피의 흐름이 고르게 돌아왔다. 그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먹으면 좋다는 말로 끝내고 싶지 않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좋은 기름도 독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식탁은 대부분 뜨거운 불 앞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올리브유는 높은 온도에 약하다. 180도를 넘으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긴다. 그래서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대신 샐러드 드레싱, 요거트, 두부 위에 뿌리는 식으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볶음 요리라면 약불에서 짧게 조리해야 한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올리브유라고 쓰인 병을 보면 헷갈릴 것이다.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리파인드, 리파인드, 포마스, 포마체. 무엇을 골라야 할까? 답은 단순하다. 엑스트라 버진. 이건 올리브를 처음 짜낸 순수한 기름이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올레산, 폴리페놀,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다. 반면 정제유는 여러 번 가열하고 화학 처리되기 때문에 영양이 줄어든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건강 앞에서 그 몇천 원은 결코 비싼 게 아니다.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할까? 내 경험상 하루 한 스푼, 약 1,020ml이면 충분하다. 아침 요거트에 한 숟가락 혹은 점심 두부 반찬에 가볍게 뿌려보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고소함에 곧 익숙해진다. 일부 환자들은 공복에 마시기도 하지만 위가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편이 좋다. 혈관은 기름의 역사서다. 당신이 지난 20년 동안 어떤 기름을 써왔는지 피는 다 기억하고 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은 놀랍도록 유연하고 깨끗하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이 많은 기름을 써온 사람의 혈관은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하고 좁다. 그것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다. 한 번은 69세 여성 환자가 내게 물었다. 박사님, 저는 식용유를 줄이고 참기름을 썼는데 괜찮은 거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참기름은 향이 좋지만 산화가 빨라 조리용보다는 향신용으로 소량 써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날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올리브유와 친구가 되세요. 며칠 뒤 그녀가 내 진료실로 돌아왔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손끝이다.
식습관이 바뀌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기름 한 스푼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피가 맑으면 뇌가 맑다. 뇌로 가는 길을 깨끗이 비워두면 생각도 선명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뇌를 위한 기름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올리브유보다 더 깊고 더 조용하게 뇌를 지킨다. 이름하여 들기름이다. 들기름에는 바다를 닮은 영양소, 식물성 오메가3가 가득하다. 그리고 나는 그 기름이야말로 한국인의 밥상에 꼭 맞는 두 번째 생명의 기름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부엌에서 들기름 냄새는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하다. 어머니가 봄나물에 살짝 두르던 그 고소한 향, 김을 구울 때 퍼지던 그 냄새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기름을 단순히 향내 좋은 나물용 기름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약이다. 내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들기름의 힘은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 아리놀레닉 애시드에서 나온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다. 즉,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들기름에는 이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다. 그 말은 곧 들기름 한 숟가락이 등푸른 생선 한 접시와 맞먹는다는 뜻이다. 오메가3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다. 그것은 혈관을 윤활시키는 오일이자 뇌세포의 보호막이다. 피가 굳어 덩어리, 혈전가 생기는 것을 막고 이미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농촌진흥청과 부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기억력 장애가 있는 실험용 쥐에게 들기름을 먹였더니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뚜렷이 개선되었다. 그 효과는 생선기름에 버금갈 정도였다. 내가 진료했던 67세 정한형 씨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걱정이 많았다.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는 웃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을 식단에 추가해보라고 권했다. 석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게 요즘은 사람 이름이 잘 떠올라요.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에요. 그때 나는 확신했다. 들기름은 뇌를 위한 음식이었다. 들기름은 뇌뿐 아니라 혈관에도 강력한 보호막을 만든다. 오메가3가 혈액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끈적한 피를 부드럽게 풀어준다. 특히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올리브유보다도 강하다. 피가 묽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부담도 줄어든다. 한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하루 1구 이상의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익은 들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 가열하지 말 것.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하다.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면 오히려 유해한 물질로 바뀌고 향도 탁해진다. 따라서 볶거나 튀기지 말고 반드시 생으로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의 마지막에 한 숟가락을 두르거나 국을 끓인 뒤 불을 끄고 넣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향과 영양이 모두 살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관이 생명이다.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 매우 민감하다. 뚜껑을 열어두거나 상온에 두면 빠르게 산패된다. 냉장 보관이 필수이고 개봉 후 2달 이내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산패된 기름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한 어르신이 나에게 말했다. 박사님, 이거 참기름보다 비싸서 자꾸 아껴 쓰게 돼요.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기름을 아끼면 결국 혈관이 닳습니다. 싸다고, 오래 간다고, 향이 좋다고 기름을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들기름 한 병의 가격은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아침엔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저녁엔 들기름 한 숟가락. 그렇게 하루 2숟가락이면 충분하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뇌를 깨운다. 내 친구의 어머니, 75세 이수연 여사는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지 10년이 넘었다. 지금도 손주와 함께 시장을 다니며 기억력 게임을 즐긴다. 그녀가 웃으며 내게 말했다. 머리가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오메가3의 힘을 봤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부엌에도 들기름 한 병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냉장고 문 한쪽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 있지 않은가? 오늘 그 병을 꺼내라. 들기름은 향신료가 아니라 생명의 보험이다. 이제 2가지 좋은 기름을 알았다면 남은 과제는 단 하나다. 나쁜 기름을 끊는 것.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아무리 먹어도 동시에 해로운 기름을 계속 쓰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마치 한쪽에서는 물을 붓고 다른 쪽에서는 구멍을 뚫어 빼는 것과 같다. 다음 장면에서 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위험한 기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드릴 것이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올바른 기름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쁜 기름을 끊는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좋은 기름을 추가하려 하지만 나쁜 기름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주방에는 생각보다 많은 적들이 숨어 있다. 그 첫 번째가 마가린과 쇼트닝이다. 이 2가지는 현대인의 식탁에 조용히 스며든 트랜스 지방의 덫이다. 마가린은 버터 대용으로 개발되었고 쇼트닝은 제과제빵에 부드러운 식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들이 남긴 대가는 혹독하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천적이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급격히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줄인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을 딱딱하게 만든다. 나는 64세 한동수 씨를 잊지 못한다. 그는 매일 아침 마가린을 바른 토스트를 먹었다.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동맥경화 진단을 받았다. 식습관을 바꾸고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한 뒤 3개월 만에 혈관 초음파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몇 년 전 트랜스 지방 완전 퇴출을 권고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노란색 마가린통 지금 당장 버려라.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느리게 작동하는 시한폭탄이다. 2번째 적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이름만 들으면 건강해 보이지만 진실은 다르다. 이 기름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 고온과 화학 용제를 사용해 정제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사라지고 산화된 잔여물과 불순물이 남는다.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있다. 오메가6는 일정량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염증을 촉진한다.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비율은 1:4 이하. 그러나 현대인의 식단은 1:20, 심지어 1:30까지 치우쳐 있다. 즉, 염증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진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름들은 산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이미 독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3번째는 재사용한 튀김 기름이다. 아까워서 한 번 더 쓴다. 누구나 해봤을 말이다. 하지만 이 한 번 더가 혈관을 무너뜨린다.
기름은 한 번 가열될 때마다 산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재가열하면 그 속에 독성 물질, 아크롤레인이 생긴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미세혈관까지 막는다. 나는 외식할 때 검게 변한 튀김 기름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멀리한다. 그 냄새 속에는 산화된 지방의 흔적, 즉 죽음의 향이 섞여 있다. 네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 속 가공 유지, 경화유, 다. 라면, 과자, 빵, 냉동식품, 도시락.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매일 독을 조금씩 삼키고 있다. 이런 식품의 성분표를 보면 쇼트닝, 식물성 유지, 경화유 같은 단어가 있다면 주의하라. 그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이다. 70세 박영주 씨는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을 자주 드셨다. 건강검진 결과 혈관 염증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다. 식습관을 바꾸고 집밥으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됐다. 나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싼 기름은 싸게 사도 혈관은 비싸게 고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뇌경색이 오면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을 떠올려보라. 카놀라유, 옥수수유, 마가린, 오래된 튀김기름. 그 병들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천천히 막아온 주범이다. 오늘 버리지 않으면 내일 병원이 그 대가를 받는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피해야 할 기름을 모두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단 2가지뿐이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그것이면 충분하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값싼 기름을 쓰며 건강을 잃는 것보다 훨씬 싸지 않은가. 하지만 기름만으로는 부족하다. 혈관은 기름뿐 아니라 습관에도 영향을 받는다. 기름을 바꿨다면 이제 생활도 바꿔야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강조해온 뇌세포를 되살리는 생활습관 8가지를 전해드리려 한다. 그것은 약보다 강력하고 병보다 오래 남는 치유의 방법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좋은 기름은 뇌를 지키지만 좋은 습관은 생명을 지킨다. 기름이 혈관을 청소한다면 습관은 그 길을 매일 닦아내는 빗자루와 같다. 아무리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꾸준히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 뇌세포를 되살리는 8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려 한다. 첫 번째는 아침에 첫물 한 잔이다. 사람의 혈액은 잠에서 깬 직후 가장 끈적하다. 이때 물 한 잔이 피의 점도를 낮추어 뇌로 가는 혈류를 깨운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은 금물이다.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다. 내가 진료한 72세 김정순 씨는 새벽마다 머리가 띵하다고 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뇌경색 예방의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20분 걷기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하지만 뇌는 움직일 때 살아난다. 걷는 순간 다리의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며 피를 머리로 올려보낸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하다. 빠를 필요도 없다. 대신 매일 해야 한다. 걷지 않는 하루는 뇌에게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하루의 손상이다. 세 번째는 소금 줄이기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치의 2배가 넘는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높은 혈압은 뇌혈관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된장국, 김치, 젓갈. 우리의 밥상은 이미 소금의 바다다.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간은 혈호가 아니라 건강으로 봐야 합니다. 소금의 양을 줄이되 입이 심심하다면 다시마나 표고버섯 육수를 이용하라. 그 깊은 맛이 충분히 대체해 줄 것이다. 네 번째는
설탕 절제다. 설탕은 혈관을 녹슬게 만든다. 혈당이 높으면 피 속 단백질이 끈적해져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이것이 바로 미세혈관 손상의 시작이다. 특히 커피에 넣는 시럽, 음료수, 빵 속 숨은 설탕이 문제다. 내 환자 중 한 분은 나는 단 걸 안 먹어요 라고 말했지만 매일 카페에서 달콤한 라테를 마셨다. 그것만 끊었더니 공복 혈당이 15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5번째는 치료 시간, 수면이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이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한다.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멈추고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인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씨앗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오늘 잔잠의 시간만큼 내일의 기억이 남습니다.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스마트폰을 침대에 들이지 마라. 그것이 뇌에 대한 예의다. 6번째는 감정 다스리기다. 분노와 불안은 혈관을 수축시킨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끊긴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높은 날 뇌졸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3번 하라. 단 30초의 멈춤이 목숨을 지킨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분노는 단 1분, 후회는 평생 갑니다. 7번째는 사회적 대화다. 외로움은 뇌를 병들게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자주 나누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았다. 하루 한 번이라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뇌를 깨운다. 안부 묻는 것이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감사하기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습관이 아니라 신체 반응을 바꾼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10% 낮았다는 보고도 있다. 감사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만든다. 즉, 감사하는 뇌는 건강한 뇌다. 이 8가지 습관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단순하다. 그러나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 그것이 오랜 세월 의사로서 내가 본 진실이다. 사람들은 약을 찾지만 진짜 약은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의 습관으로 쌓인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남았다. 좋은 기름, 좋은 습관에 이어 마지막 열쇠는 바로 마음의 준비,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나는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죽음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뇌경색 환자의 얼굴은 유독 잊히지 않는다. 살아있으나 반쪽만 사는 사람들, 눈빛은 깨어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고요한 절망.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병만큼은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돌아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희망은 있다. 뇌경색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다. 문제는 골든타임을 모르는 데 있다. 뇌경색은 증상이 시작된 뒤 4시간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그 시간 안에만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약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 그러므로 증상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굴이다. 거울을 보거나 웃어보라.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한쪽 눈이 감기지 않는다면 즉시 의심해야 한다. 2번째는 팔과 다리의 힘.
갑자기 한쪽 팔이 축 처지거나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두 팔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한쪽이 서서히 내려간다면 이미 혈류가 막힌 것이다. 세 번째는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바로 파스트법이다. face, 얼굴의 비대칭, arm, 팔의 무력, speech, 말의 이상, time, 시간 내 치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부르라. 많은 이들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그 조금의 시간이 생과 사를 가른다. 뇌경색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두통은 위험 신호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 뒷머리를 강타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또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현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한쪽으로 쏠리는 균형 감각의 상실도 모두 뇌경색의 전조다. 이런 증상들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바로 작은 경고다. 대부분의 대형 뇌경색은 이 작은 경고를 무시한 뒤에 온다. 내 환자 중 82세 박상철 씨가 있었다. 그는 평생 건강을 자부했지만 혈압약을 너무 세게 써서 혈류가 약해졌다. 어느 날 TV를 보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이 떨어졌다. 다행히 가족이 파스트법을 알고 있어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치료를 받아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 그는 퇴원하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제가 살아있는 건 아내 덕분이에요. 그날 그 얼굴을 알아봤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뇌졸중의 전조를 기억하라. 그리고 배우고 나누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보게 하라. 노모의 얼굴, 남편의 손, 아내의 말투 속에서 이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라. 그 한 통의 전화가 평생의 후유증을 막는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삶은 관리다. 좋은 기름을 선택하고 나쁜 기름을 끊고 건강한 습관을 쌓으며 경고 신호를 잊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뇌를 살리고 가족의 웃음을 지킨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물 한 잔, 산책 20분.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기적을 봐왔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시작하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부엌의 기름병을 다시 살펴보라. 마가린, 카놀라유, 오래된 튀김 기름이 있다면 지금 버려라. 대신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을 두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단돈 3만 원으로 수천만 원짜리 병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가족의 눈물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이 영상을 공유하라.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는 이렇게 바꿨더니 좋아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회복했다. 그 경험이 또 다른 가족의 희망이 된다.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없다. 함께 지켜야 오래간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의사가 되고 서로의 등불이 된다면 한국의 노년은 더 이상 병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혈관, 여러분의 삶,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라.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러 오겠다.